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바다 밑 깊숙한 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 놀라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와 같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의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이죠. 그들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경이로운 곳입니다. 바다의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선 수면에서 시작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죠. 맨 처음 만나게 되는 곳은 햇빛이 닿는 표층대입니다. 이곳은 태양 에너지가 충분히 도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다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됩니다. 색깔도 화려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빛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온도도 점점 차가워집니다. 압력은 더욱 강해지고 생물들의 모습도 변하기 시작하죠. 중간층이라 불리는 바다의 황혼지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부터 빛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하죠. 1000m 아래로 내려가면 광합성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식물들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햇빛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자정대 또는 심해대라고 불리는 완전한 어둠의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곳은 정말로 다른 행성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들이 통하지 않는 곳이죠.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생물들 자체에서 나오는 것뿐입니다. 오징어 몸체에서 발산되는 신비로운 생물 발광이나 아기 물고기의 미끼에서 나오는 빛이 전부죠. 여기서의 압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온도 또한 놀랍도록 차가우죠. 그런데 바다는 이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깊이를 훨씬 넘어서는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곳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정도로 놀라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심해 원양대는 최대 6000m까지 내려가며 이곳의 압력은 지구 표면의 약 630배에 달합니다. 이 심해 지역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가장 큰 단일 생태계로 여겨지며 무려 3억 1천 제곱킬로미터를 덮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 표면의 약 62%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죠. 그런데 바다의 깊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깊은 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곳은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신비로운 곳입니다. 해도 원양대는 바다에서 가장 깊은 구역으로 대략 6000m에서 11,000m 깊이까지 뻗어 있습니다. 길고 좁은 V자 형태의 해구에 존재하죠.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깊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이며 모든 상식을 뒤엎고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체들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곳의 생물들이 유령같이 기괴하거나 무서우면서도 절대적으로 거대하게 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은 심해 거대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는 정말로 흥미로운 자연현상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일본 거미개, 큰 붉은 해파리, 청어왕이라 불리는 산갈치, 거대 오징어, 그린란드 상어, 거대 등각류 등이 모두 심해 거대증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심해 동물들은 극도로 차갑고 어두운 물속에서 얕은 바다의 생물들보다 훨씬 더 큰 몸집을 갖는 경향이 있죠. 왜 이런 거대한 생물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깊고 어두운 바다의 섬뜩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특별한 적응일까요?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400m 아래부터 햇빛이 점차 사라지면서 바다에서 먹이가 극도로 부족해집니다. 광합성을 하는 조류와 플랑크톤들도 사라지게 되죠. 먹이 사슬의 이 핵심적인 부분이 없어지면 심해 동물들의 삶은 눈에 띄게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생물들은 얕은 바다에서 비처럼 내려오는 잔해들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을 해양눈이라고 부르죠. 이 해양눈은 심해 생물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해양눈은 주로 죽은 플랑크톤들, 배설물 덩어리들, 썩은 시체 조각들로 구성되어 미세한 입자 형태로 해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어떤 동물들은 이 해양눈에 완전히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뱀파이어 오징어를 예로 들면 떨어지는 입자들을 더 잘 포획해서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적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몸에서 두 개의 긴 실 같은 부속지가 뻗어나와 서식지를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잡아채죠. 이런 독특한 사냥 방법은 정말로 놀라운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물들이 어떤 놀라운 적응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900m 깊이에서 내려오는 해양눈이 심해 모든 생명체의 근간이 되긴 하지만 많은 생체량을 지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해의 생물 개체수는 희박하고 먹이사슬은 극도로 긴장된 상태죠. 많은 동물들이 해양눈을 직접 섭취하지 않고 그것을 먹는 다른 생물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포식 압박이 매우 심합니다. 모든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 두 종류들은 더 큰 포식자들로부터 등에 큰 관역이 그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환경에서는 언제 어디서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정말로 치열한 곳이에요. 진화적으로 동물들이 등에 있는 이 관역을 제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먹이가 되는 동물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요. 크기가 커질수록 포식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먹이가 될 위험은 줄어듭니다. 이것이로 심해 거대진이 일어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거대 오징어는 심해의 상징이자 수수께끼가 되어 왔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거대 오징어는 살아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촬영되기 없는 몇 안 되는 현존하는 거대 동물 중 하나로 남아 있었죠. 이들은 정말로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거대 오징어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해안가로 떠밀려온 표본들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자연 서식지에서 살아있는 거대 오징어의 첫 번째 사진은 2004년에 이르러서야 촬영됐습니다. 약 1000m 깊이의 황혼지대에서 찍힌 것이었죠. 우리가 이 신비한 생물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정말 거대하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이들의 크기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바다의 깊은 곳에서 이런 거대한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개체는 길이가 13m로 학교 버스만큼 길었고 무게는 275kg이나 나갔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오징어가 길이 60cm를 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하면 정말 예외적인 크기죠. 과학자들은 이들이 그렇게 엄청난 크기 때문에 포식자가 거의 없고 심해 물고기들을 편안하게 사냥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오징어 종들도 두 개의 매우 긴 촉수를 가지고 있지만 거대 오징어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대 오징어가 심해 오징어 중 가장 큰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남극 오징어라고 불리는 거대 오징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척추 동물입니다. 길이는 거대 오징어보다 짧아서 10m에 불과하지만 무게는 500kg에서 700kg에 달하며 2000m 이상의 깊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무게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에요. 바다 깊은 곳에서 이런 거대한 덩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대한 생물들이 물속을 질주하며 먹이를 낚아채고 적들을 제압하며 범선을 찢어버리는 공격적인 최상위 포식자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징어들은 심해 거대 동물들에 대해 다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지배적인 포식 세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큰 크기와 함께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극도로 느린 신진대사입니다. 이는 정말로 흥미로운 특징이에요. 거대한 크기와 느린 신진대사의 조합은 심해 생물들의 독특한 생존 전략을 보여줍니다. 거대 오징어는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원리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립니다. 클라이버의 법칙은 신진대사가 몸 크기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말이 쥐보다 1000배나 무겁다고 해서 신진대사가 몸 크기에 따라 직선적으로 확장된다면 1000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동물의 질량에 따라 4분의 3제곱으로 확장됩니다. 이런 원리는 푸른 고래에서 개별세포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적용됩니다. 대부분 동물 순환계의 물리학과 기하학, 동물의 표면적 대부피 비율, 혈관의 프랙탈 특성의 결과이며 이 모든 것들이 동물이 클수록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대 오징어는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거대 오징어의 신진대사율이 너무 낮아서 하루에 45칼로리만 소모하고 하루에 0.3kg의 음식만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성체 이빨 물고기 한 마리면 500kg짜리 거대 오징어가 약 200일 동안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들의 에너지 요구량은 남극해의 비슷한 크기 다른 최상위 포식자들보다 300배에서 600배나 낮습니다. 이런 놀라운 에너지 효율성은 정말로 경이로운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 절약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거대 오징어는 특별히 느린 삶의 속도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장대한 전투에서 먹이를 쫓지 않습니다. 대신 가만히 앉아서 먹이가 무의식적으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팔과 촉수의 갈고리를 사용해서 잡아채죠. 이런 기회주의적인 생활 방식은 물속에서 매우 제한된 시야 때문에 시각적 사냥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적극적으로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전략인 것이죠.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확실한 사냥 성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대 오징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30cm 너비까지 자라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눈이 먹이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식자를 감지하고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오징어를 사냥할 수 있는 생물은 많지 않지만 향유고래 같은 선택받은 소수의 생물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식량 부족과 포식자 회피는 심해 동물들이 그렇게 커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주요 압박 요인들 중 일부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니죠. 깊고 차가운 물 자체가 그런 거대화를 일으킵니다. 버그만의 법칙은 추운 환경에서 발견되는 동물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발견되는 동물들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역사적으로 온열 동물들에게만 확실히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와 포유류 같은 온열 동물들 말이죠. 이런 경향이 변온 동물들, 즉 오징어나게 심해에 서식하는 등각류들에도 적용되는 걸까요? 과학에서 놀라울 정도로 논란이 많은 분야이지만 특정 변온 동물 종들이 실제로 추운 온도에서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구의 극지방에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해양 해면, 벌레, 심지어 단세포 생물조차 거대해지죠. 깊고 극지방의 바닷물에서는 가장 이상한 거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북극해에서 가장 큰 물고기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상어 중 하나입니다. 길이는 7m, 무게는 1,400kg에 달합니다. 수온이 영하 2도에서 섭씨 7도 사이인 2,000m 이상의 깊이에서 서식합니다. 1년 내내 북극의 차가운 바닷물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상어이며 이런 극도로 추운 환경 때문에 상어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고대가 됩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척추동물입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바다에서 수영하는 개체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항해하기 전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을 그리기 전 아즈텍과 잉카 제국이 아직 번성하던 시기에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들의 평균 수명을 최소 272년으로 추정하며 어떤 개체는 500년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상어의 눈에는 태어나기 전에 형성되는 단백질이 눈의 수정체에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나이가 들어도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상어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m짜리 암컷 한 마리의 나이는 272세에서 512세 사이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런 상어들은 생식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약 150년이 걸립니다. 놀라울 정도로 긴 수명은 거대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신진대사 덕분입니다. 거대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매우 느리고 기회주의적인 포식자입니다. 이들은 물고기와 오징어를 먹고 발견되는 시체들을 모두 먹습니다. 이들의 뱃속에서는 북극곰, 말, 술록도 발견됩니다. 거대 오징어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물속에서 먹이를 발견하고 쫓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물이 그렇게 어둡지 않더라도 상어는 특정 갑각류가 눈알에 끊임없이 달라붙어 완전히 실명할 정도로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여전히 볼 수 없습니다. 500년 동안 영하 2도의 칠흑같이 어두운 물속에서 눈알에 갑각류가 붙은 채로 표류한다는 생각만 해도 극심한 소름이 끼치죠. 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놀라운 적응력으로 생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과 생명의 끈질긴 의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논의한 동물들은 확실히 이상하고 믿을 수 없으며 심지어 소름 끼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간층과 심해층만큼 깊이까지만 탐험했습니다. 바다 아래 200m에서 4,000m 깊이로 내려가면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하델 해구에서 발견된 가장 극단적인 심해 거대증 사례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깊이는 6,000m에서 11,000m입니다. 온도는 섭씨 1도에서 4도죠. 빛이 전혀 없고 압력은 표면의 1,100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심해 대부분의 생명을 불어넣는 해양 눈은 거의 떨어지지 않고 90%는 결코 그 너머로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깊이의 황혼지대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바닥을 따라 기어다니는 거대한 갑각류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에요.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은 길을 찾아내고 번성할 방법을 발견해냅니다. 얕은 물 갑각류는 보통 길이가 5mm에서 20mm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해의 거대한 동물들은 최대 34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런 깊이에서는 종종 모기만 한 크기에서 기니피그만 한 크기까지 자라죠. 알리셀라 기간테아는 초거대 갑각류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갑각류 중 가장 큽니다. 이들의 거대함은 최대 50cm까지 자랄 수 있는 거대 등각류와 유사합니다.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의 육지 사촌들은 길이가 불과 6mm입니다. 이런 갑각류와 등각류는 청소부들이자 분해되는 모든 물질을 먹는 찌꺼기 포식자들이며 큰 몸집 덕분에 가능한 한 많은 음식과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거대 등각류가 중요한 먹이원을 찾으면 이동 능력을 손상시킬 정도로 스스로를 폭식시켜 장기간의 기근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거대 등각류는 포로 상태에서 5년 이상 음식 없이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몸집 덕분에 다음 식사를 찾아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죠. 거대 몸집의 또 다른 이유는 그런 깊이에 있는 물의 점도와 그곳의 차가운 온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은 표면의 물보다 두껍게 느껴질 것입니다. 더 큰 몸집은 이런 심해 무척추 동물들에게 물의 더 큰 점성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깊이에서 이런 거대한 동물들을 부양할 만큼 충분한 음식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최근 몇 가지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원들은 이런 생물들 중 일부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음식 공급원을 먹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하달 갑각류인 히에론달리아 기카스는 식물 물질을 분해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독특한 셀룰라제 효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하델 깊이에서 식물 생명체가 전혀 살 수 없고 갑각류가 해양 눈 형태의 조류 조각들을 소화하는데 이런 효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효소를 테스트했을 때 톱밥과 목재 펄프를 직접 포도당으로 전환했으며 더 나아가 높은 정수압에서 효소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효소는 셀룰로스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델 구역에는 식물이 살지 않을 수 있지만 때때로 큰 유목 조각들이 바다의 가장 깊은 곳 바닥까지 가라앉습니다. 이런 나무를 직접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선택권이 없는 동물들에게 높은 생존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심해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매우 섬세한 생태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 중 다수는 이미 생존의 칼날 위에서 살고 있으며 환경의 어떤 변화도 이런 거인들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과도한 어획, 플라스틱 오염, 기후변화와 심해 채굴로 인한 해양화학의 변화는 모두 이런 놀라운 생태계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런 생물들은 먼 외계 행성에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제 우리도 그들의 세계에 의존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죠. 우리는 바다 생태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 사이의 본질적인 연결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눈부시고 매혹적이며 당혹스러운 심해 생물들의 경이로움이 사라진 세상에서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인류는 다른 행성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 코앞에 사는 상상할 수 없는 생물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수 킬로미터 바다 아래에 사는 생물들을 잊어버리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최근 세계의 뉴스를 보면서 바다 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 것입니다. 눈알에 기생충이 붙은 채 어둠 속에서 홀로 떠다니는 그린란드 상어가 실제로 무언가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린란드 상어가 매일 밤 불면증에 빠지거나 불안에 휩싸여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500년이라는 긴 생애 동안 그들은 우리 인간이 갖지 못한 평온함과 인내심을 터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진정한 지혜는 깊고 어두운 바다 밑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